네, 안녕하십니까. 주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소프트웨어 공학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프로젝트의 일정, 그리고 품질 보증 및 위험 관리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에 형상 관리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강의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니까 재밌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 과목 자체가 상당히 재밌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 프로젝트 일정.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자체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우리가 프로그래머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누군가의 그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그 고객의 요청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개발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일정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 일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 소프트웨어가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보증하는 형태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현상도 생기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위험과 또는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었을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형상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접한다면 좀 더 재밌는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도 사실 좀 딱딱한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입장에서 내가 소프트웨어 설계하고 개발하는 회사의 직원인 입장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신다면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재밌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펼쳐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게 프로젝트 일정이죠. 자, 우리는 그 외부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계속 예를 드는 부분이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이다. 자, 이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럼 이 프로젝트를 어떤 일정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프로젝트 일정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죠. 자, 스케줄링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프로젝트 일정 계획은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이루는 소작업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큰 규모의 큰 코끼리를 쳐다보면서 코끼리 발은 어떻게 만들 건지, 코끼리의 코는 어떻게 만들 건지, 자, 구분 지어서 소작업 단위로 이제 설계를 해 나간다는 얘기죠. 자, 소작업 단위로 분배하여 소작업의 순서와 일정을 정하는 것이다. 자,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다면 여러 팀을 나누어서 A팀은 코끼리 발 부분을 설계를 해라. B팀은 코끼리의 코 부분을 설계를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하나의 코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 계획의 첫 번째는 소작업의 순서와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시험에 다 나왔던 문장인데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게 6개월 만에 완성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가 6개월 만에 완성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겠죠. 자, 기간의 지연을 방지하고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일정을 계획하는 부분을 프로젝트 일정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개발 일정의 정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계획된 일정은 프로젝트의 진행을 관리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고요. 자, 계획된 일정과 프로젝트의 진행도를 비교하여 차질이 있을 경우에 여러 조치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WBS가 뭔지 이제 아래쪽에 설명이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RT, CPM, 그 다음에 간트 차트, 세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각각이 어떤 특징과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 용어 자체가 WBS가 뭐지?
뭐 그 권투 대회 이름을 의미하는 건가? PERT CPM이 뭐지? 간트 차트가 뭐지?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용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 프로젝트의 일정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도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WBS인데 여기 약자 보세요. Work Breakdown Structure 해서 우리말로 하면 업무를 분류하는 구조다라는 얘기죠. 비디오 가게 그 사장이 우리에게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 물론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 자체가 소규모긴 하지만 대형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대형 프로젝트의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은 비디오를 입고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그 그룹으로 해당될 수 있겠고 고객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가는 부분 또는 반납하는 부분 하나 둘씩 쪼개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작업 단위로. 자, 그래서 WBS는 개발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작은 관리 단위, 다시 말해서 소작업으로 분할하여 계층적으로 기술한 업무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큰 프로젝트를 부여받았다면 큰 프로젝트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소작업 단위로 나누어서 계층적으로 구분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WBS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의미 자체가 WBS 하니까 좀 거창하게 의미가 나오는 것 같지만 영어 약자를 보면서 업무 분류의 구조를 소작업 단위로 쪼개는 과정이다. 쪼개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WBS에 대한 개념은 알았죠? WBS는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만드는 데 속하는 도구가 아닌 것은 1번 WBS, 2번 PRT CPM, 3번 간트 차트, 발음이 그죠? 간트 차트,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명칭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WBS가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적은 많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PERT, CPM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PERT, CPM은 PERT가 무슨 말인지, CPM이 무슨 말인지 그 두 개를 결합하면 PERT, CPM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읽어볼까요? 프로젝트의 지연을 방지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부여받았는데 6개월 만에 그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줘야 돼요.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건물을 짓는 데는 역시나 그 건물 하나를 짓는데 6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6개월 만에 완성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뭐 임대 수익도 생기고 어떤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데 건축업자가 뭐 이러저러한 뭐 이유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지연돼 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의 지연을 방지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고 대단위 계획의 조직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원의 제약하에 비용을 적게 사용하면서 초단 시간 내에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컴퓨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뭡니까? 그쵸? 모든 비즈니스는 전부 다 경제 원칙에 입각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얘기겠죠. 결국 비용을 적게 하면서 초단 시간 내에 계획을 완성한다는 얘기가 역시 경제 원칙에 속하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구체적인 이제 PERT, CPM에 대한 정의는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PERT, CPM이 제공하는 도구 부분에서 그 첫 번째가 프로젝트 개발 기간을 결정하는 임계 경로라는 CP. 임계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 이 임계 경로라는 거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번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임계 경로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서 완료가 되기까지의 경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경로는 고속도로 타고 다이렉트로 쭉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는 좀 여행을 하고 싶다. 이쪽도 들렸다가 이쪽도 들렸다가 이렇게 가고 싶다.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겠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무조건 다이렉트로 뭐 고속도로 타고 가는 방법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경을 못 하잖아. 그쵸? 최대한 빨리 가되 중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커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로 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임계 경로란 말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프로젝트 개발 기간을 결정하는 임계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내가 개발 시작 단계부터 완료까지의 갈 수 있는 일정에 대한 경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자, 통계적 모델을 적용해서 개별 작업에 대한 가장 근접한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가장 근접한 시간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시작부터 완료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어떤 경로로 근접하게 된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경계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A 과정에서 완료까지 갈 때 B와 C와 D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 또는 뭐 F와 G와 H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경계 시간을 역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ERT, CPM의 PERT는 무슨 뜻이고 CPM은 무슨 뜻이냐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오죠. 자, PERT에 대한 개념은 PERT,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술이라는 말로 약자로 쓰고요. 자, PERT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체 작업의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다. 전체 작업의 상호 관계를 표시하는 게 바로 PERT다. 결국 PERT의 의미는 네트워크로 각 작업별로 낙관적인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이건 아니다, 비관적인 경우가 있을 거고, 또 가능성 있는 경우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각 단계별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내가 시작하는 이 단계부터 갈 수 있는 경로, 내가 시작하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경우, 낙관적인 경우, 좋은 경우, 뭐 구경도 많이 하고, 그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는 비관적인 경우,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이게 바로 PERT다. 그럼 CPM이라는 것은 임계 경로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작업을 쭉 나열합니다. 나열해서 작업에 필요한 소요 기간을 예측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CPM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얼마나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걸리느냐, 부산에서 서울까지 결국 얼마 만에, 몇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바로 CPM이다. 자, PERT는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부분이다. 어떤 가장 최적의 경로로 가서 그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 거냐, 결국 6개월 후에 몇 월 며칠에 완성이 될 거냐, 이 부분이라면 임계경로 기법의 CPM은 거기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시간을 얼마나 걸리느냐, 그죠? 자, 그 부분. 결과론이라면 과정론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CPM에 대한 얘기가 시험에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문장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따로 읽어보라 그러면 안 읽어볼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작업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며 최장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CPM이 하는 일이고요. 자, 두 번째, 노드에서 작업을 표시하고, 또 간선은 작업 사이에 전후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게 간선이라고 합니다. 이 간선, 노드, 자, 이 말의 의미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부산이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서울까지 가는 경로가 있단 말이죠. 가는데 뭐 이쪽을 거쳐서 또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이쪽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기 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중에서 이런 선분을 우리가 간선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노드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는 방법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CPM. 자, 세 번째는 노드에서 작업을 표시하고 간선은 작업 사이 전후 관계를 의존한다는 말 설명드렸고요. 박스 노드는 프로젝트 중간 점검을 뜻하는 이정표로 이 노드 위에는 예상 완료 시간을 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박스 노드라는 것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중간에 이 노드들이 이 박스를 거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휴게소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른 일정 계획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병행 작업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자원 할당도 가능하다. 자,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쵸? 프로젝트 개발의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죠. 결국은 도착하는 게 목적이다. 그죠?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이 개발 기간 동안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최종 완료까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일정을 잡고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PERT CPM 방법인데, 그 PERT CPM의 의미와 그리고 PERT CPM에서 PERT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CPM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특히 CPM에 관련된 이 문장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고 시험에서 CPM 임계 경로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장을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거는 또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부분에 자, 다음 페이지가 또 안 넘어가네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좋습니다. 세 번째, 일정 계획의 순서. 자, 일정 계획을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가 이제 프로젝트 규모를 추정하겠죠. 그 다음에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작업을 소단위로 분할하고, 그 다음에 각 작업의 상호 의존 관계를 CPM 네트워크로 나타낸다니까 이제 경로 설정 기법으로 나타낸다는 얘기고, 일정 계획을 마지막으로 간트 차트로 나타낸다. 간트 차트는 이따가 밑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트 차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네 번째 중간에 브룩스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이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브룩스의 법칙. 브룩스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 제가 제일 지난 시간까지 이어면서 제일 제가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는 절대 이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절대 그만두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프로젝트가 일단 완료가 돼야 되고 프로젝트 완료 중에서 프로젝트 이게 전체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유지 보수 기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전통적 개발 방법론 얘기할 때 유지 보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초기에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 프로젝트 일정이 한 1년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1년쯤 한 6개월쯤 근무하다가 저는 집에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또 더 공부하기 위해서 그만둘랍니다. 그만둬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까지. 아무리 그 프로그래머의 능력이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간에 일단 팀에 합류가 되어서 프로젝트 개발이 일정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빠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잖아.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래머라도 6개월 정도가 지나간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새로 투입된 프로그래머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하는데 6개월 걸려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브룩스가 말한 법칙이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비디오 가게 사장님이 6개월 만에 다 만들어 달라. 근데 한 5개월쯤 지났어. 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팀으로는 도저히 이거 한 달 동안 완성을 할 수 없겠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왜 그 인력 계산하는 공식 있잖아요. 그죠? 인력 계산 공식. 한 달 동안 10명이 일했을 때는 40PM이고 뭐 한 달 동안 5명이 5, 4, 20 4개월 동안 일하게 되면 20PM이다. 이런 단위를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쵸? 그 내용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한 10명 정도 더 투입을 했다. 그러면 한 달 만에 그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6개월 동안 해왔던 모든 내용들을 새롭게 투입된 인원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결국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프로젝트를 말기에 새로운 인원을 추가 투입하면 프로젝트는 더욱 지연되게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브룩스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가 브룩스의 법칙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일단 개발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그 인원은 절대 이탈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인원이 끝까지 함께해서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그런 일정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세팅해서 여유 인원까지 감안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비전공자고 실제 업무에서 이런 그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쵸?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회사 자체에서도 위기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그죠? 뭔가가 폭발할 듯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브룩스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법칙을 만든 거죠. 자, 프로젝트 진행 중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할 경우 작업 적응 기간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일정이 더욱 지연되고 프로젝트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그죠?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 시험에도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브룩스의 법칙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간트 차트인데요. 자, 간트 차트라는 것은 이제 그 건축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자, 아래쪽에 보시는 일단 그래프를 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작업 일정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해서 뭐 N개월 해서 10개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죠? 요구사항을 정의하는데 1번, 2번, 3번까지 걸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얘가 이제 요구사항 정의지만 만약에 중간에 뭐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어요. 새로운 기능.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데는 처음에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기능 추가는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쭉 가다가 뭐 마무리는 어떻게 하겠다. 마무리는 일정을 이렇게 잡겠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일정이 만약에 10개월짜리라 그러면 그 10개월 중에서 처음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은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로 보고, 요구사항 정의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진행되는 도중에 3개월 차부터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다가 마무리되는 작업은 3개월 이 새로운 기능이 끝나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 작업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건축업을 예를 든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초공사를 하겠다. 그쵸? 기초공사가 끝나기 전에 중간에 어떤 벽돌을 주문한다든가 뭐 시멘트를 주문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시멘트나 벽돌을 주문하는 것은 3개월부터 시작해서 주문을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작업장 현장 그 관리 사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프를 크게 그려놓고 작업 일정 단위를 쫙 이렇게 간트 차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가로막대 형태로 전체 작업 일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간트 차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젝트의 각 작업들이 언제 시작하고 종료되는지에 대한 작업 일정을 막대 도표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프로젝트의 일정표를 간트 차트라 하고요. 수평 막대의 길이는 각 작업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선 차트라고도 하고요. 간트 차트에 포함되는 사항은 이정표, 그리고 작업 일정, 작업 기간, 산출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간트 차트의 정의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요. 간트 차트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에서도 몇 번 나왔었어요. 이정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일정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기간, 산출물까지 필요로 하다는 거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까지로 해서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일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PERT, CPM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간트 차트, 그리고 브룩스의 법칙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프로젝트 일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정의까지 정리해 두신다면 이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번 시간에 공부할 두 번째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퀄리티죠. 얼마나 이 소프트웨어가 품질이 뛰어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자,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정의는 주어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측정 가능한 기능 및 특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품질을 의미하는 거고, 그 품질의 종류에는 설계 품질과 일치 품질로 구분되고요. 설계 품질은 설계자가 한 품목을 위해 규정한 특성, 그쵸? 일치 품질은 설계 내용들이 개발 과정에서 지켜지는 정도. 한번 읽어만 보세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정의를 묻는 문제예요. 품질 관리 마찬가지, 그죠? 주어진 요구사항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 과정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을 통제하고 보증하기 위한 작업이다. 뭐 사실 뭐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정의를 묻는 문제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자, 이렇게 읽어볼 때 저랑 같이 읽는 거 하고요, 여러분이 혼자 읽는 거 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또 잔소리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 치러 갔을 때는요, 항상 제 목소리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 목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거의 뭐 60강, 기출문제 풀이까지 하면 거의 100강 가까이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시험 치러 가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했던 거, 또 제가 또 중요한 부분을 또 강조를 할 때 저만의 어떤 강조하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여러분이 슬슬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그죠? 선생님이 읽어준다, 이 조대호가 읽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저의 어떤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귀에 들리잖아요. 그죠? 사투리 섞인 이 발음이. 그죠? 자, 들리게 되면, 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 해서 그걸 찍으면 그게 답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믿으세요. 그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좋지 않은 목소리지만 제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목적, 이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건데, 뭐 품질관리 기본적인 목적이 당연히 품질 향상이겠죠. 그쵸? 너무 쉬운 문제다. 그죠?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거의 20점 중에서 18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 적용되는 품질 표준의 항목 중에서는 첫 번째 품질 표준인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분류, 이 부분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쵸? 자, PPT 화면상에서 제가 이게 표가 너무 커서 중간에 잘랐는데 자르다 보니까 중간에 거를 뺐어요. 그쵸? 여러분 교재에 보면 첫 번째 소프트웨어 운영 특성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수용 능력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자, 두 번째부터 먼저 일단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부분은 품질 표준의 목표가 이제 유지 보수성, 유연성, 시험 역량 세 가지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등장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직접 찾아주셔야 합니다. 유지 보수성에 대한 의미는 변경 및 오류 사항의 교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게 뭐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용하다가 생기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오류를 수정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오류 사항을 교정하는 게 유지보수성이고요. 유연성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쉽게 수정할 수 있는가. 시험 역량이라는 것은 시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찾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산업기사에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이 나오는데 산업기사에서도 이 부분이 한번 언급이 돼요. 산업기사의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기사보다 산업기사에서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그러니까 만약에 산업기사에서 이 문제가 나온다면 물론 기사에서 영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가나다라가 우리말로 뭐 이것 쭉 설명해 놓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1번 유지보수성 하니까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어로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영어로 보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4년제 4학년 이상이 기사를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기본적인 영어는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생각을 출제위원이 하고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기능사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요. 기능사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칠 수 있는 응시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를 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응시 자격이 높기 때문에 어떤 자부심도 좀 가지면서 기본적인 영어 단어 하나 더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로도 봐두셔야 합니다. 자, 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은 소프트웨어 운영 특성에 대한 부분과 소프트웨어 적응 능력에 대한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됐었죠. 여러분 교재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정확성에 대한 얘기인데 사용자 요구 기능을 충족시키는 거니까 정확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말 속의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신뢰성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구된 기능을 역시나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신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효율성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소유 정도, 그죠? 필요한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유가 되는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효율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무결성이라는 것은 결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한하는 정도다.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가 자료의 변경이나 수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점 없이 진행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사용 용이성,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외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오면 조금 헷갈리는 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의미에 맞게끔 이해를 해주시고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죠? 자, 소프트웨어 적응 능력에서는 이식성. 이식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도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에서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데스크탑, 어떤 사람들은 뭐 갤럭시 노트 뭐 이런 것들, 아이패드 이런 것들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하드웨어에서도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식성. 재사용성, 다른 목적, 전체나 일부 소프트웨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비디오가의 관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책방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도 소프트웨어 적응 능력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상호 운용성, 다른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작성했던 예를 들어서 연체 그 고객들의 명단을 뽑았다. 얘를 저장할 때 엑셀 파일로 저장을 시킬 수 있는가?
그죠?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에서 품질 표준을 나타내는 어떤 항목을 분류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넘어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에 대한 어떤 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어떤 항목이나 제품에 설정된 기술적 요구사항과 일치하는가를 적절하게 확인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이고 또 계획적인 유형의 활동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한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완벽한 소프트웨어다. 그럼 품질 보증 어떤 마크 같은 것도 딱 찍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아시안 사람들은요,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조금만 찾으면 이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막 뒤져보면 그죠?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이렇게 구매를 돈 주고 구매한다는 자체가 되게 아깝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자,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외국에 나가 보시게 되면 일부 슈퍼마켓 같은 데서도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그죠? 이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실제로 뭐 슈퍼마켓에서 판다는 건 조금 과장된 말이고 스테이셔너리라는 어떤 그 문구 파는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교보라든지 이런 문구 파는 점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매장에 딱 전시해놓고 팔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구 펜시점에 가면 소프트웨어를 판매는 하긴 하겠지만 잘 팔리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문 앞에다가 딱 전시해놓고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외국이라면 스테이셔너리 그 문구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팔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이 좀 더 힘을 내서 개발을 하게 되고 좀 더 양질의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현실을 그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편화되게 되면 진짜 뛰어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삼성이라는 기업에서는 하드웨어를 주로 많이 생산을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뭐 램이라든지 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어떤 그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데 실제로 스마트폰, 삼성의 스마트폰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구글에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외국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가치가 높아지고 또 IT 강국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어떤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 강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공학 강의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강요를 못 하겠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직접 돈 주고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이었고요. 이어서 다음에 정령 기술 검토 FTR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개념만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정령 기술 검토가 뭐냐? 가장 일반적인 검토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활동이다. 결국 뭐야? 정령 기술 검토라는 말 자체는 뭐야? 일반 고객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기술자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한 품질을 검토하는 형태를 우리가 정령 기술 검토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정령 기술 검토는 왜 하느냐? 그 목적은 세 가지가 있네요. 사용자 요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능과 로직에 오류가 있나 없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세 번째 프로젝트 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이런 정령 기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정령 기술 검토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잘 읽어봐 두시고요. 자, 이런 정령 기술 검토 유형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첫 번째가 검토 회의, 워크스루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검열이라고 합니다. 검토 회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의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파악하는 거겠죠. 소프트웨어 개발의 각 단계에서 개최하는 기술평가 회의를 통해서 그 팀에서 기술평가 회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와 같은 작은 단위로 나눠서 검토도 하고 또 검토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오류 검출에 초점을 두고 해결책은 나중에 뒤로 미뤄서 검토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오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발견된 오류는 항상 문서화시켜서 다음에 비슷한 오류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검토 회의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검열이라는 것은 인스펙션.
검토 회의를 발전시킨 형태, 이 부분을 발전시킨 형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물의 품질을 그 개발 단계에서도 이미 완전한 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겠죠. 그 부분을 평가해서 이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결국 검토 회의와 검열 이 전체는 뭐야? 소프트웨어의 정령 기술 검토로서 개발자가 개발팀에서 소비자에게 나가기 바로 전에 검토를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기술 검토 지침 사항 예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논쟁과 반박을 제한하라. 그러니까 같은 팀끼리 막 회의를 하겠죠. 에러가 있나 없나, 오류가 있나 없나 검토를 하다가 막 그죠? 논쟁이 생기고 또 반박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한해야 됩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제품의 검토에 집중해야 된다. 논쟁과 반박은 줄이고 제품 검토에 집중하고 또 참가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도 아무래도 팀장급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회의를 진행해서 그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와,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 하나 하는데 진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진행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PPT.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빌 게이츠 이하 팀에서 만들었잖아요. MS사에서. 파워포인트만 만들었습니까? MS 오피스라는 꾸러미 안에, 그죠? 패키지 안에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MS 워드, 아웃룩 익스프레스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사무실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MS 오피스를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MS 오피스를 개발하는 그 팀 내에는 얼마나 많은 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있겠어요. 그런 개발자들이 우리가 엑셀 쓰다가 약간의 오류가 생기면 정말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류를 있나 없나를 제대로 항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출시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나중에 되면 우리가 이런 정렬 기술 검토 말고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하는 과정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 베타 테스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게임 업체에서 주로 베타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게임이라는 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느냐 이런 정형 기술 검토 과정을 통해서 내부에서 완벽하게 검토를 했지만 실제로 출시하고 나니까 오류가 문제점이 생기면 돈 주고 구매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반품 요청을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배포를 하죠. 일단은 완성을 시켜놓고 무료로 배포해서 니네들 써봐라. 그죠? 써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그게 뭡니까? 베타 테스트죠.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로 하고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가 되는 입장에서 그렇죠?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최종 합격을 하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그 지방 쪽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서울 쪽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서울에 또 지인이나 친구들이 많아서 그죠? 가끔 서울을 방문을 하게 되고 또는 또 지방에도 머물 수 있고 또 KTX를 탈 수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해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모르지만 제가 길 가다 보면 제가 좀 깨재재하게 있지 않은 이상 제 얼굴을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보고 혹시 저기 정보처리 강의하시는 조대호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물으면 제가 흔쾌히 네 맞습니다. 혹시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몇 년도에 몇 월쯤에 쌤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백수입니다. 라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님 또는 산업기사님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아는 척 해주신다면 저는 너무너무 뿌듯하고 정말 열심히 더 나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강의를 찍어야 되겠다. 지나가다가 껌 씹다가 껌 아무 데나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1년의 그 공인으로서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정령 기술 검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정령 기술 검토 시험에 이 지침 사항에 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침 사항 위주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섯 번째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신뢰성과 가용성에 대한 부분인데 신뢰성은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고 가용성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오류 없이 작동할 확률을 신뢰성이라 한다면 가용성이라는 것은 한 프로그램이 주어진 시점에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는 확률이다. 자, 계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되는데 사실 실제로 계산하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용어를 이해를 하고 밑에 나오는 공식의 의미를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이 부분은 쉽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측정 방법은 소프트웨어의 간단한 신뢰성 측정은 MTBF로 가능하다. 자, MTBF라는 것은 Mean Time Between Failure라 그래서 평균 고전 간격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프로그램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자, 시작이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을 합니다. 쭉 가동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기죠. 고장이 나는 순간 소프트웨어는 멈춥니다. 그죠? 그러면 고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빨리 수리를 해야 되겠죠. 수리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또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고장 났다가, 물론 고장 안 나고 계속 가동되면 제일 좋겠지만, 자, 고장이 났다가 딱 수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동이 시작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자, 이 부분을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하면 이 부분이 뭐야? 고장의 시작 지점이에요. 이 부분은 고장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고장의 시작과 고장의 끝이다. 고장의 끝이란 말은 가동의 시작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MTBF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고장의 시작과 다음 고장의 시작. 그러니까 고장이 시작되고부터 시작해서 고장을 고쳤죠.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동이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떤 고장이 시작되는 시점, 고장의 시작과 그 다음 고장의 시작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MTBF라고 하는 거예요. 이 MTBF라고 하는 것은 평균 고장 간격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고장 간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면, 고장 간격이니까 스님 이 부분이 MTBF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 고장 간격의 MTBF라는 것은 고장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고장이 나는 시작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MTBF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책에서는 TTR, TTF, TBF라고 적혀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요 단위를 보고 의미하는 거예요. M자가 붙으면 전체 과정의 평균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TBF의 의미, 그죠? TBF의 의미는 고장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고장의 시작까지의 전체를 우리가 TBF라고 하고, 계산을 할 때는 이제 평균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앞에 M자를 붙여서 평균 고장 간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게 뭐냐, 고장 간격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고장의 시작부터 그 다음 고장의 시작까지를 MTBF라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을 뭐라 부른다? TTR이라고 부르고, 가동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을 뭐라 부른다? TTF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체의 평균을 나타낼 때 M을 붙여서 MTTR 또는 MTTF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공식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보세요. MTBF, 평균 고장 간격은 뭐냐? 얘하고 더하면 되죠. 여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음 고장의 시작 부분까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하고 더한 게 MTBF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식 여러분은 반드시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MTBF는 MTTF 더하기 MTTR이라는 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MTTF는 뭐냐? MTTF는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다. 보세요. MTTF는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다. 선생님, MTTF는 가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MTTF는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MTTR은 수선을 하기 위한 평균 시간이다. 고치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MTTR이라는 것은 수선하기 위한 거다. 고장이 났으니까 MTTR에서는 뭐 한다? 고쳐야 되죠. 고장이 나는 이 동안은 가동이 안 합니다. 이때 뭐 합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선하기 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게 MTTR이고, 그럼 MTTF는
MTTF는 가동되고 있는 도중이죠. 가동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 되는 거야.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라는 게 가동되고 있는 거야. 왜? 여기에 고장이 났잖아. 그죠? 여기부터 고장이 다 고쳐졌잖아. 그 다음에 가동이 됐다가 그 다음 고장이 또 여기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 고장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린다. 시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공식 묻는 문제가 나오지. 그래서 MTTF가 고장에 대한 평균 시간이고 그 다음에 MTTR은 그 고장을 수선하기 위한 평균 시간이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MTBF라는 평균 고장 간격이라는 거. 얘는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MTBF다.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식을 외웠는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가용성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죠. 출제가 되는데 이 첫 번째 공식은 하나 외워두시고요. 가용성을 구하는 공식은 MTBF와 MTTR을 더한 것 분의 MTBF가 가용성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무슨 그 숫자를 넣어갖고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용성을 구하는 공식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몇 번 출제가 됐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공식이에요. 첫 번째 거는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가만히 쳐다보면 알아요. 왜? 얘를 알고 있으니까. 보세요. 마지막 걸 볼게요. 결국 가용성을 구하는 공식은 MTBF분의 MTTF예요. MTBF분의 MTTF 이게 가용성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선생님 또 여기가 그죠? 이게 가동이잖아요. 이게 가동이니까 전체분의 가동되는 MTTF니까 이게 가용성을 구하는 공식이란 말이야. MTTF분의 MTBF분의 MTTF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MTBF가 뭐라 그랬어요? MTBF는 MTTF 더하기 MTTR이죠. 요 MTBF에다가 뭘 집어넣어?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 공식이 두 번째 있는 이 공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MTBF분의 MTTF라고 외워두시고 MTBF는 MTTF 더하기 MTTR이라고 외워두시면 이 공식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첫 번째는 따로 외워두시고 그래서 가용성을 구하는 공식,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 공식 자체가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MTBF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고장의 시작 부분부터 그 다음에 고장이 시작되는 부분까지를 MTBF라고 하고 평균 고장 간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이었고요. 이제 넘어가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위험 관리라는 것은 위험이 있을 경우에 위험이 뭡니까? 말 자체가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말 우리말로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지만 보통 우리가 항상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그 업무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험 관리. 자, 그럼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첫 번째가 위험 관리의 정의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미리 예상하고 자, 이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고요. 위험의 종류, 요 세 가지, 네 가지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다음 좀 위험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자, 위험의 종류 중에서 가장 그 근본적인 위험이 뭐냐면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는 다 만들어줬어요. 그쵸? 만들어줬는데 고객이 그 프로그램을 써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야. 아,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진작 얘기를 하지. 그쵸? 진작 얘기를 했으면 그걸 만들어줬는데 꼭 보면 고객들은 항상 그래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있다 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했을까 모르겠는데 비디오 가게 관리 프로그램을 비디오 가게 사장이 개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개발업자가 비디오 가게에 가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제일 좋아요. 그 현장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장님과 한 달 동안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장님이 생각을 다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와서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겠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현장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현장 업무를 겪는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만 듣고 난 다음에 그 고객의
얘기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개발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써보니까 고객은 항상 문제점을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고객이 저런 요구를 했다. 그럼 틀림없이 이것도 필요할 거야. 틀림없이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은 잘 그렇게 안 해요. 왜? 더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요구하게 되면 또 그 금액을 더 플러스 시켜서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자,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경. 그러니까 이게 위험의 가장 첫 번째고요. 가장 대표적 위험 요소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력 부족, 예산 관리, 일정 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위험 관리 절차는 위험을 식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석 및 평가하고 위험 관리 계획을 다시 세우고 위험 감시 및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순서를 묻는 문제도 몇 번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계획 잡는 거를 맨 앞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자, 이 순서는 식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석 평가한 다음에 위험 관리를 이 평가했는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감시 및 조치를 한다는 거.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위험 식별에 대한 얘기는 뭐 알려지거나 뭐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작업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위험 분석 및 평가는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과 실제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분석해서 영향력 있게 파악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순서 잘 받으시고 위험의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이 첫 번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험표, 이 표에 대해서는 시험에 몇 번 더 나왔었죠. 위험 추산을 위해서 아래에 표 같은 형태를 작성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붙여놓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를 또 들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화학품을 만드는 어떤 공장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뭐 큰 용기를 갖다 놓고 이건 진짜 위험한 거니까 danger 뭐 이렇게 쿠션 하면서 적어 놓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장비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사용자는 주의하세요라는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비닐팩에 딱 넣어가지고 딱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점검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이 위험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인력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니까 뭐 인력이 부족할 위험, 제품 규모의 추정이 낮을 위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 위험의 종류는 이렇게 알파벳의 약자를 따서 이건 물론 개발하는 회사마다 다릅니다만은 약자를 따서 위험 종류를 구분해주고 발생 확률 그리고 영향력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1번은 파멸적, 뭐 2번은 결정적, 3번은 중요하지 않으면 4번 하면 위험 나더라도 무시해라. 그죠? 이런 큰 그 물탱크에 뭐 약간의 연기가 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시해라. 뭐 4번에 넣는다. 이런 의미겠죠. 또 위험 감시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사람이 기재할 수 있는 이런 위험표를 만들어 놓고 리스크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다? 리스크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계속 나왔었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요 내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위험표에 속하는 내용은 위험 내용, 종류, 확률, 영향력, 위험 감시 및 조치 요 내용들이 위험표에 속하는 내용이다. 위험표에 속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위험 관리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위험 관리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위험 감시 및 조치. 이 부분도 몇 번 나왔었죠. 위험 감시 및 조치가 크게 세 가지. 위험 회피, 감시, 관리 세 가지인데 회피라는 것은 어보이던스라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 위험으로 측정이 되긴 했지만 이 위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회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죠? 피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감시라는 것은 위험 요소 징후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쳐다봐야 되겠죠. 감시를 해야 되겠죠. 자, 위험 관리 및 비상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역시나 위험 회피 전략이 실패할 경우 위험을 대비해서 관리하고 대비책과 비상 계획을 세운다. 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시험 문제에서 위험 감시 및 조치 사항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는 이 명칭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형상관리 부분 보도록 하죠. 형상관리.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죠? 실제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부터 공부하게 될 전통적 소프트웨어 관리 개발 기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유지 보수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형상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의 각 과정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문서, 데이터 등을 총칭하면서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관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형상관리 영어로 SCM이라 하고요. 개발 과정의 변화되는 사항을 문서로 관리를 하고요. 또 수정이나 변경을 알아내고 제어하고 변경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일련의 활동들을 역시 문서화시켜서 관리하는 거고 연결 제어 관리 그리고 통제 변경 상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련의 관리 작업이다. 결국 형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다 개발해 놓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문서화나 그렇죠, 데이터 등을 만들어서 통칭하는 형태를 우리가 형상 관리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형상 관리의 특징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지 보수 단계에 정해진다. 이 유지 보수 단계라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될 겁니다.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기법의 다음 시간에 이제 소프트웨어 계획과 설계 단계를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구현하고 유지 보수 단계를 배우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유지 보수 단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르바이트로 투입돼서 현장 업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면 유지 보수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줬지만 고객이 자꾸 다른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할 때까지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 유지 보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유지 보수 단계에서 행해지는 형상 관리고요. 형상 관리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버전 제어 기술이다. 버전 제어 기술이라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전이 3.0이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몇 가지 기능을 막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면 버전이 3.1.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스마트폰 들고 다니게 되면 운영체제를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업데이트 받아라. 그럼 버전이 3.1, 3.2, 3.3 막 증가되잖아요. 그죠? 메신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를 의미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 읽어볼게요.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비용을 줄이고 개발 과정의 여러 방해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형상관리 항목. 이것도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었죠. 형상관리 항목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정의 단계의 문서, 2번 개발 단계의 문서화 프로그램, 3번 유지보수 단계의 변경사항 이렇게 출제됐다는 얘기고 왼쪽에 보면 틀린 답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프로젝트 일정에 관련된 얘기, 품질 보증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위험관리와 형상관리 네 가지 섹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재미없고 좀 지루한 강의이긴 했지만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소프트웨어 공학 네 번째 시간으로서 전통적 개발 방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거부터 우리 프로그래머가 해왔던 방법 중에서 전통적 개발 방법론 중에서 분석과 설계 단계를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유지 보수 단계까지 우리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쵸? 마무리 잘 하시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 만만하게 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강의 수도 적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의를 듣고 개념 정리를 하셔야만 우리의 목표 20점 중에서 18점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자계산기 구조가 어렵다 해서 전자계산기 구조만 붙들고 막 공부를 해요. 전자계산기 구조는요. 그 20점 중에서 그 강의를 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죠?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만약에 한 12점을 맞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축을 하고 공부하면 18점을 맞는 게 아니라 축을 하고 공부해도 15점밖에 못 맞아요. 그러니까 얼토달토 않은 생뚱맞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은요. 공부를 안 하면 10점도 못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18점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쉬운 과목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60점 이상 합격인데 여러분들은 한 80점까지 맞고 합격을 하는 목표로 잡으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